네, 고성호 칼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라. 뭐 오늘도 강제 구인하겠다고 지금 구치소로 특검이 가고 있습니까? 가 있습니까? 확인 좀 해주세요. 오늘 물리력 행사를 하겠다고 예고를 한 상태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는데 지금까지 변호인 선임계는 내란 특검과 관련된 변호인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강제 구인하겠다고 이 망나니 칼춤 추는 자들은 내란 특검이 아니고 내란 특검은 포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냥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에서 이렇게 망나니 칼춤을 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과 관련된 변호인을 다시 선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특검과 이 김건희 특검에 대한 이 변호인단이 나서서 조사 방식 등을 협의하려고 한다. 동아일보는 그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부된 체포영장은 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시 재집행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갖고 와도 내가 응하지 못하겠다. 난 이미 잡혀 있지 않냐라고 버티면 사실은 강제로 수용자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현행법의 그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신자유연대가 상당히 강력한 비판과 아주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신자유연대는 민중기, 이게 김건희 특검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 팀과 서울구치소장에게 엄중 경고한다.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로 체포할 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라. 네, 아직 강제구인 시도 보도가 이 시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집행에 나서지 않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요. 아마도 내일이 유력하지 않을까. 7일 전에 한 번은 더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합니다. 자, 신자유연대의 성명서 매우 내용이 중요하고 또 구체적이라서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정황을 설명한다면서 언론 브리핑을 가장해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인신공격의 장을 열었다. 특검팀이 이날 체포 대상자가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했으나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로 완강히 저항했다라는 취지로 영장 집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특검팀의 언론 브리핑이 있은 후 몇몇 언론에서는 메리아스와 팬티 차림으로 저항했다. 삼각 팬티였느냐 사각 팬티였느냐 하는 식의 저열한 수준의 언사가 언론을 통해 전파됐다. 도대체 어느 문명국가의 법률기관이 수용자의 복장 상태까지 기자들에게 낱낱이 설명하는지 알 수 없다. 특검팀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 실패를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협조 탓으로 돌리며 향후 영장 집행 계획을 비롯한 물리적 행사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기소된 상태다. 이미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별개의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압박하는 행태 자체가 공권력을 위헌적으로 행사하는 것인데 특검팀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언론을 동원해 피의자에게 정신적 고문까지 가하고 있다. 1980년대에 지어진 서울구치소의 환경은 매우 가혹하다. 겨울에는 수용자들에게 온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며 냉방시설이 없어서 여름에는 그야말로 찜통 그 자체다. 오죽하면 구치소장이 여름에는 수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지낼 것을 명령하겠는가. 특검팀이 보여준 더티 플레이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격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그의 사회적 명예를 철저히 짓밟는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수사 중인 특검팀과 향후 이어질 사법 절차의 정당성을 대중적으로 확보할 목적으로 사전에 고도로 기획된 정치적 쇼로 국가가 수용자의 인격을 어떻게 하면 공개적으로 짓밟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누구든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으며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특검팀의 행태는 무죄로 추정될 권리를 지니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리적 강제력 행사까지 불사하며 진술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이 용인하지 않는 위헌 위법 수사다.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그 신병이 확보된 상태다. 체포영장 집행이 의미 없는 이유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진술 거부권을 적극 행사 중이다. 설령 특검팀이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서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로 압송한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슨 진술이 나올 것이 기대되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 여기에 더해 서울구치소에는 피의자를 조사할 수 있는 조사실이 마련되어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 내 조사실로 이동하는 것조차 거부한다면 그렇다면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된 방 안에서라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특검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포승줄을 채워 구치소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고 있다. 특검팀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치소 밖으로 끌어내 언론 앞에 세우려고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겠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윤석열 대통령을 망신 주려는 것 이외의 의도를 찾을 수 없다. 우리는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조차 보장되지 않는 수용 환경을 자랑하듯 떠벌리고 있는 특검팀의 행태에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분노를 느낀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특검팀과 수사관계자 그리고 서울구치소 측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특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100조 강제력 행사에는 수용자가,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수용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하는 때, 자살하려고 하는 때,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때, 그 외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 등을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외에는, 이런 경우 외에는 구치소 수용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행사 행위는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특검팀이 서울구치소 교도관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도록 교사하는 행위는 교도관들로 하여금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범죄 행위가 된다. 이에 우리는 경고한다. 특검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행사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를 기도하고 서울구치소장이 이에 협력할 경우 우리는 특검팀, 서울구치소 관계자 전원에게 그 형사 책임을 묻고 범죄자로서 영원히 기록되게 할 것이다. 신자유연대의 입장문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주세요. 아까 입장문 중에 이게 지금 내란 특검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팀에서 이 망나니 칼춤을 추는데, 여기 보면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로 압송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내란 특검팀은 서울고등검찰청에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민중기 특검팀,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팀도 거기에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팩트 체크했는데요.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은 서초구에 있는 서울 고검에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포영장 받아서 강제 구인하겠다고 계속해서 지금 망나니 칼춤 추고 있는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별검사죠. 이자들은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에 지금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팩트 체크 해드렸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투쟁하는 리더가 대권을 잡는다.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해봤자 소용없지 않냐고 하는 필리버스터 무용론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는 아마 24시간이 지났으니까 저것들이 숫자의 힘으로 강제 종료시킬 겁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강행하는 모든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으나 뭐 24시간 늦추는 거 말고 뭐 별다른 효과가 없어요. 필리버스터가 안 먹히는데 단식이나 삭발투쟁은 먹히겠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투쟁이 뭔지 모르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장꼬대 같은 얘기입니다. 필리버스터로는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단계는 집회 농성입니다. 그리고 그걸로도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삭발투쟁도 하고 단식투쟁도 하고 광장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자유파 국민들한테 국회에 함께 와달라, 함께 투쟁하자 해야 되는 거예요. 필리버스터가 무슨 투쟁입니까? 그냥 의회 전술이지. 의회 전술 하나, 그것도 24시간이 지나면 딱 종료되는 이런 의회 전술 하나 써보고 아이고 이거 뭐 써봤자 안 되네, 우리 힘만 아프네, 우리 힘만 드네, 입만 아프네, 뭐 다른 단식 투쟁 뭐 삭발 투쟁 해봤자 소용없잖아. 싸워보지도 않은 자들의 이런 장코대 같은 소리가 지금 국민의힘을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쟁하는 자만이 지금의 국민의힘을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투쟁을 통해서 단련된 정치 지도력이 차기 대권으로 가는데 제일 유력하다. 자, 언젠가는 다음 대통령 선거를 치를 텐데 저 정청래 저게 뭐 폭풍같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벌써 이재명 이후에 자기다 이러고 나서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의 지도부 중에 국민의힘의 정치인 중에 자유우파의 정치인 중에 차기 대통령을 꿈꾸는 자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해서 투쟁해야 돼요. 투쟁해야 자유우파 국민들의 지지가 모입니다. 자유우파 국민이 지지해야 자유우파 진영의 대통령 후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당권 가지고서 고민하지 말라고요. 당권이나 최고위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상황에서. 정치인, 모든 정치인은 대통령 권력을 꿈꾸면서 정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투쟁하는 자만이 당권을 넘어서 다음 대권까지 갈 수 있다. 이 점은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오늘 고성욱 칼럼, 투쟁하는 리더만이 대권을 잡을 수 있다. 이 점을 대권을 꿈꾸는 모든 자유파의 정치인들이 가슴에 각인하고 명심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오늘 고성국 칼럼의 핵심은 이겁니다. 다들 싸우는 사람, 싸우겠다고 주장하는데 진짜 싸우는 사람, 진짜 싸우는 리더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전쟁을 하다 보면, 정치 투쟁을 하다 보면 위험한 곳과 좀 덜 위험한 곳이 있는데 리더라고 하면 당연히 가장 위험한 곳에 맨 앞에 선다. 그런 사람이 싸우는 리더다. 마치 6.25 때 낙동강 전선을 지켜낸 다부동 전투의 영웅 백선엽 장군처럼 가장 위험한 곳에 가장 먼저 가장 앞에 서는 사람이 싸우는 리더다. 두 번째, 정치투쟁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니다. 대중과 함께 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중이 함께 투쟁에 떨쳐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헌신성이 싸우는 리더의 두 번째 덕목이다. 국민과 함께 싸울 수 있도록 국민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리더십이어야 싸우는 리더십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 혼자 싸우는 것은 적어도 지금과 같은 정치투쟁에서는 별 의미 없다. 그다음에 셋째, 지금의 정치투쟁은 미디어 비주얼 이펙트 환경에서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잘 싸우는 리더일수록 개인적 매력의 요소들을 갖고 있다. 그게 뭐 비주얼일 수도 있고 제스처일 수도 있고 뭐든 좋은데, 이를테면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생각하면 그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매력이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사람마다 그 매력의 포인트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매력이 있어야 된다. 매력이 있어서 미디어 정치 투쟁 시대에 비주얼 이펙트 정치 투쟁 시대에 그 지도자의 매력이라고 하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무시하면 안 된다. 이 세 가지의 강점을 갖고 있어야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싸우는 리더가 될 수 있다. 이게 제가 오늘 그 보내드린 영상, 어제 대구 아미고 회원들과의 만남에서 제가 짧게 한 특강 영상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것으로 오늘 고성호 칼럼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대구에 계신 우리 자유우파 아미고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좀 싸울 줄 아는 사람이 당 지도부, 당대표, 최고위원 돼야 된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싸울 줄 안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를 사실은 잘 몰라요. 그냥 왠지 좀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이면 잘 싸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또 말 좀 막 촉새처럼 막 빨리 잘하면은 잘 싸울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 가려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잘 싸우는 것은 세 가지예요. 첫째, 대중과 한 몸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길거리에서 1대1 격투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력 대 세력이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자유파의 지도자로 투쟁을 이끌어야 된다면 이 사람은 자유파와 한 몸이 될 수 있어야 돼요. 한 몸이 된다는 게 말은 쉽지만 참 어렵습니다. 중국에 이런 고사가 있어요. 자식들이 전쟁에 나갔어요. 근데 이제 멀리서 소식이 전해오는데 자기 자식이 종기가 났다는 거예요. 옛날에 종기 같으면은 사실 약 제대로 없으니까 큰 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종기가 나면 입으로 그 고름을 뽑아서 뱉어내고 이런 식으로밖에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자식의 종기를 그 장군이 직접 입으로 빨아가지고 뱉어내서 치료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멀리서 들어왔어. 그 소식을 들은 그 부모가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죠. 감동해서가 아니고 아이고 내 자식이 이제 죽겠구나. 그러니까 그 장수가 그 졸병 병절의 종기를 직접 입으로 빨 정도로 병사를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전쟁터라고 하는 게 늘 우리가 공격할 때는 적군 사령관을 목표로 하듯이 적들도 우리 사령관을 목표로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령관 장수가 늘 표적인데 항상 위험에 처해 있죠. 그렇게 자기 장수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 부하들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대신 죽을 각오로 뛰어들어서 막아내는 거죠. 몇 달 있다 들어온 소식은 자기 자식이, 장군이 그 종기를 빨아준 그 자기 자식이 장군을 위해서 온 적군의 창을 다 맞고 죽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장군은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았고 그 전쟁을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휘관의 첫 번째 역할은 자기가 이끄는 사람들, 우리 자유파의 지도자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자기를 위해서 몸을 던질 정도로 뛰어들도록 만들어내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 사람이 더럽다 하지 않고 자기 부하의 종기도 막 입으로 빨고 할 정도로 우선 자신을 먼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잘 싸우는 사람. 두 번째는 이제 알렉산더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정복왕으로 불리는 왕인데, 이 사람이 20살 때인가 또 거의 세계를 전쟁으로 정복하고 죽었어요. 일찍 죽었는데, 역사가들이 이렇게 하기로는 징기스칸보다도 알렉산더 대왕의 그 정복이 훨씬 더 땅이 넓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알렉산더가 군대를 이끌고 이제 막 여기저기를 막 다니면서 다 정복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부대가 대부대일 수가 없잖아요. 기병전을 하고 계속 이동을 하니까 대규모 부대를 가지고서 전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늘 적보다는 숫자가 적어. 이런 상태에서 알렉산더가 전쟁을 치르는데, 그러니까 항상 위험한 거야. 상대가 우리보다 많으면 우리가 불리하고 위험한 거 아니에요. 위험한 거야. 그래서 이 불리한 전력을 가지고 상대를 이기려면 상대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 기습작전이나 여러 가지 이런 작전을 구사하는데, 그러다 보면 위험한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많아요. 어떤 부대는 그냥 차근차근 전진하면 별로 안 위험한데 갑자기 막 기습해서 적진에 뛰어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 부대는 굉장히 위험한 부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위험한 부대와 많이 위험한 부대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역할이.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늘 가장 위험한 부대의 최전선에 섰다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역할, 가장 위험한 부대의 최전선에 늘 알렉산더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솔선수범 뭐 이런 거는 그냥 좋은 말이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부대원보다 자기 목숨을 먼저 내걸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해야 역사에 남는 명장이라고 불릴 수 있고 그리고 진짜 지휘관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잘 싸우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럴 때 이 잘 싸우는 사람은 제가 예로 들은 그 두 가지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자기가 함께하는 대중이 자기를 위해서 몸을 던질 만큼 평소에 이 사람이 헌신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장 위험한 인물을 스스로 떠맡아야 돼요. 그래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고전에 나오는 이제 수많은 전쟁에서 나타난 그 위대한 장군들의 모습인데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건 이거 총칼 들고 싸우는 그런 전쟁은 아니죠. 지금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정치투쟁이잖아요. 수많은 대중이 함께하는 정치투쟁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갖고는 안 돼. 현대의 정치투쟁의 지휘자는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특히 지금 우리 정치를 미디어 정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정치 투쟁인 거야. 그러니까 비주얼 이펙트라고 그러죠. 시각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정치 투쟁을 하고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 때는 신문도 거의 없었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박정희 대통령 때는 TV가 채 발명되기 전이잖아요. TV가 이렇게 쫙 가구에 보급된 게 70년대 중반부터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화면에서 본 사람도 별로 없어.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갖고 있는 스마트폰만 열면 김문수가 어디서 뭐 하는지 당종욱이 어디서 뭐 하는지 이거 다 볼 수 있는 시대잖아. 그만큼 완전히 시대적 환경이 달라진 비주얼 이펙트가 굉장히 중요한 미디어 정치 시대의 정치 투쟁을 우리가 하는 거거든. 그래서 마치 연예인처럼 이 개개인이 좀 매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 잘 싸울 수 있어요. 뭐 이제 지금은 다 지난 얘기고 완전히 배신자의 실체가 드러났지만 한동훈이가 처음에 나타나서 막 우리 자유파로부터 엄청난 인기를 얻을 때 그 한동훈의 그 비주얼이 상당한 몫을 했어요. 뭐 그자가 뭐 가발을 썼는지 뽕을 넣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뭐 그랬다 하더라도 그게 이를테면 미디어 정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비주얼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지가 만약에 그걸 했다 그러면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몰라요. 근데 만약에 했다 그러면 그거 갖고 뭐라 그럴 일 없어. 아니 미디어 정치 시대의 그 속성에 맞게 지가 뭐 그걸 적용하려고 한 거니까 노력해야 되는 거야. 그럼 조금 매력이 있어야 사람이 벌써. 그럼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의 그 40전 40승 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여러 가지 지도자의 요소 중에 비주얼 부분이 굉장히 커요. 이를테면 그 비주얼이 꼭 아주 저 아이돌 스타 같은 비주얼도 비주얼이지만 유영수 여사를 연상케 하는 그런 비주얼도 비주얼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요소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럼 이 세 가지를 갖춘 사람이 국민의힘의 당대표도 되고 최고위원도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김문수보다는 그 장동혁이가 조금 더 매력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 회원님 생각이 그렇게 하셔도 돼. 그러니까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자유파 전체를 한 방향으로 함께 갈 수 있게끔 만드는 힘이 중요해요. 지 혼자 싸우는 거 아니거든. 뒷골목에서 1대1로 깡패랑 격투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느 날 야 이재명이 나와 그래서 둘이서 한판 뜯자 이런 식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대중을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대중이 자기만큼 막 몸을 던져서 이 싸움에 뛰어들 수 있게끔 만드는 힘이 필요해요. 이거는 나불나불나불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정치 투쟁을 하다 보면 이를테면 감옥 근처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당장 오늘 정광훈 목사님 막 압수수색 당했잖아요. 문재인 때 3번이나 감옥 갔다 왔잖아. 감옥 가까이 가는 위험한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어. 그런가 하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열심히 댓글 달고 뭐 후원금 주고 그럼 이것 때문에 감옥 갈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곳에서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고 조금 더 위험한 곳에서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 아니에요. 그때 지도자는 어디 있어야 되냐? 제일 후선에 안전한 곳에서 지휘한다, 막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제일 위험한 곳에 맨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지도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파 국민이 어찌어찌 해서 감옥을 갔다 그러면 그때 이 사람은 같이 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미 가장 위험한 곳에서 투쟁을 해야 그리고 앞으로 가자라고 해야 사람들이 따라갈 거 아니에요. 이걸 그냥 잘 싸우는 사람이라고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해서 그 후보들 하는 말만 듣고 저 사람 잘 싸울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미디어 정치라고 하는 시대의 그 여러 가지 이미지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그 점을 가지고 김문수냐 장동혁이냐 따져봐야 돼요. 판단은 각자 여러분들이 하시고 저는 이런 요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지금 나머지 셋은 관심이 없으니까 두 사람을 계속 검토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최고위원들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최고위원들 후보가 이제 곧 8명으로 압축될 텐데 그
그 8명 중에 과연 그래도 다소 부족해도 요 3가지 요소를 좀 갖추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를 제가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8월 15일쯤에서 제 생각을 제 고성구 TV를 통해서 발표하려고 그래요. 이거 뭐 알아서 선택하라, 이거 굉장히 무책임한 거고, 또 많은 분들이 박사님 누구를 찍어야 됩니까? 라고 맨날 물어오는데 알아서 선택하세요 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미 당대표가 이번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갖춰야 될 6가지 조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어요. 확실한 자유우파여야 된다. 그다음에 배신자들을 척결할 수 있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명예회복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 광장의 세력과 손잡을 수 있어야 된다. 뭐 그런 6가지 조건을 이미 제시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는 거기에 더해서 지도자라면 마땅히 이런 품성을 갖춰야 된다. 이런 품성을 갖춰야 대중이 믿고 따른다. 이런 품성을 갖춰야 대중이 믿고 투쟁에 나선다. 백선엽 장군이 그 다부동 전투에서 그 지켜낼 때, 낙동강 전선을 지켜낼 때, 나도 겁먹을 수 있으니까, 나도 인간이라서 나도 겁먹고 뒷걸음칠 수 있다. 그럴 때는 나를 쏴 죽여라. 이렇게 하고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죽을 각오를 한 거야. 그러니까 사령관이, 사단장이 죽을 각오 했다는 걸 아는 순간 그 사단 전체가 도망갈 수가 없지. 사단장이 죽겠다는데 어떻게 내가 도망가. 쪽팔려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백선엽 장군의 얘기를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그 얘기를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그 각오로 북한한테 권총 넘겨주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선엽이란 전쟁 영웅이 그냥 탄생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그 투쟁의 시대에, 우리가 자유파가 투쟁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이 투쟁의 시대에 이 투쟁을 승리로 이끌 투쟁 지도부가 개인적으로 갖춰야 될 요소는 3가지다. 이걸 가지고 김문수냐 장동혁이냐 김문수냐, 이것에 대해서 좀 판단을 같이 해보자. 여러분들이 저 고성범 본부장한테 하루에도 뭐 수백 명이 전화를 해오세요. 누구로 가야 된다, 누구로 가야 된다. 이것도 다 저희들이 지금 귀담아 듣고 있어요.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다 수렴하고, 또 제가 생각한 이런 그 당지도부의 조건에 그래도 좀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판단해서 제가 8월 15일경에 방송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방송에서 누구다, 당대표는 누구, 최고위원은 누구다 라고 발표를 제가 하면 다소 여러분들 생각과 좀 달라도 함께 행동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함께, 야, 고성구이가 누구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떨어졌어. 그럼 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짓 하기 어려워져요. 근데 최고위원은 여자 한 명이, 여자 말고는 현재로서는요. 현재로서는 양양자냐 뭐 최수진이냐 이럴 수밖에 없는데, 그죠? 예, 둘 중에 하나라면은 최수진이 조금 덜 나빠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제가 발표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고성구이가 발표를 했는데 거의 그대로 됐다. 이래야 그 다음부터 저것들이 고성국 TV가 뭐라 그러면 좀 신경이라도 쓰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발표하는 것에 여러분들 생각이 다소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일단은 고성구이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일단 글로 가놓자. 가놓고 나서 생각하자. 이렇게 여러분들 좀 행동 통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